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요새 우리나라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기회 여중생들의 끔찍한 범행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청소년들이 이 정도의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는 분명 범행을 저지른 개인들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이들을 이런 괴물로 만들어버린 우리 사회의 심각성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 김해 여중생들의 끔찍한 범행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가 도덕이나 혹은 추구해야 될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출세지향주의, 금전만능주의의 모든 것이 가려져서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가치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의 방향을 고민해야 할 이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지극히 이기주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사회는 아이들 키우기 지극히 어려운 사회가 됐다는 생각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고등학생을 가진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현재에 대해서 지극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윤일병 사건으로 군대 보낸 자녀가 있는 부모들 혹은 군대에 갈 자녀를 둔 부모들 역시 상당한 걱정에 휩싸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이들 키우기 무서운 세상이 됐다는 건데 이건 살만한 세상은 고사하고 자녀들의 생명을 걱정하게 하는 세상에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일 겁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 개조가 필요한 겁니다. 구호만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우리 대한민국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오늘도 뉴스 정리하면서 출발해보죠. 최영일 시사평론가 오늘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민구 국방장관 대국민 사과도 했고 추가 수사도 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카피는 뭔가요? 이 교수님 오프닝하고 거의 같습니다. 저는 지속적인 캠페인 슬로건으로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예. 카피는 생명을 지켜라입니다. 예. 이 여러 가지 범죄 때문에 애꿎은 죽음이 이제 도를 좀 넘어선다 이런 느낌인데요. 예. 생명을 지켜라 이전에 어쩌면 우리 스스로 막장 사회 이렇게 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국방장관의 대국민 사과는 이제 군 내에서 막지 못한 예. 끔찍한 가혹행위로 인한 병사 사망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윤일병에게 상습적으로 가해한 이들은 이제 초기에는 상해치사 혐의 이랬다가요. 진상이 밝혀지면서 살인죄 기소 요구가 커졌고 이제는 고문치사였다 이런 끔찍한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는 이제 머나먼 아프리카로부터의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예. 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드렸지만 먼 위험도 대비해야겠지만 가까운 내부의 위험, 우리 생명의 위협이 되는 이런 통제가 안 되고 있다. 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군대 내에서 참 사건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2사단 총기 난사부터 그랬죠. 또 관심명사들 자살하고 지금 28사단 윤일병 사건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군대 내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는 것은 사실은 군대가 지금 상당히 잘 보이지 않는, 투명하지 않는, 그죠? 네. 그리고 그렇죠.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이 군복무를 했던 게 벌써 한 20년이 넘어서 3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그때도 이 군대 내의 큰 과제가 이 구타금지 이런 거였거든요. 예. 지금도 이렇게 끔찍하게 이어지고 있을 줄은 전 상상도 못했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어찌 보면 이게 사회 지도층 자제들은 군대를 지금 안 가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예. 근데 이 헌법상의 의무를 다한다고 군대에 간 또 우리 청년들은 이 사각지대가 많아져서 방치되고 있고 관리되지 못하는 게 문제라 1차적으로는 지속적인 관리가 강화돼야 하는데 또 군기강 문란이라는 지적도 있고요. 예. 근데 저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본다면
이 군대 내에서 우리가 딱 잘라서 볼 문제가 아니라 군대 바깥 이 민간 영역과 다 연계해서 지금 심리적인 문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 어제 아마 국민 많은 분들 그 김해 여고생 끔찍한 살인 사건 회자되는 거 보셨을 텐데요. 이 내용 너무 끔찍하고 참담한데 군 내부에서도 젊은이가 젊은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 민간 영역에서도 정말 어찌 보면 청소년들이 이 끔찍한 일들을 벌이고 있었다는 걸 보면 이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군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2부에서 황진아 국방위원장 연결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김해 여중생들의 살인 사건, 이거 정말 끔찍한 일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참 언급하기도 끔찍한데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월 중순, 3월 15일에 피해자인 다 15살 소녀들인데 피해자는 여고 1학년입니다. 이 윤양이 20대 김모 씨를 따라서 집을 가출했습니다. 이후 부산의 숙박시설에서 일당에게 성매매를 강요받았는데요. 이 윤양의 아버지가 가출 신고를 하자 이 사실을 알고 안심시키기 위해서 잠시 또 귀가를 시켰다가 다음날 다시 불러내서 폭행을 가하고 성매매에 동원하고 결국 죽였습니다. 이 시신 안매장 과정이 더 끔찍하고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20대가 한 3명 있지만 15살 여중생이 이 가해자 일당에 4명이나 있었다는 이제 점이고요. 이 윤양은 견디다 못해서 이 체력이 소진돼서 자동차 뒷좌석 바닥에서 탈수와 쇼크로 급성 심장 정지로 사망했습니다. 이 문제는 일당은 이후에도 대전에서 또 성매매를 벌이다가 추가로 한 남성을 살해하기도 했고요. 이 정도 사건을 보면 우리 사회는 정말 막장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아니 그 포천 살인 사건도 지금 굉장히 충격적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엽기적인 사건들이 왜 이렇게 발생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포천 빌라 사건은 이제 고무통 변사 사건 이렇게 불리는데요. 이 두구에 이제 남성 시신이 발견됐죠. 8살 둘째 아들은 영양실조로 방치돼 있었다. 그 내막이 이제 밝혀져야 알겠습니다만 굉장히 비정한 엄마였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데 이 용의자인 여인은 내연남 살해는 맞다. 잘못했다. 얘기했지만 남편 살해는 또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큰아들은 아버지가 이미 10년 전에 자연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건의 전말이 아주 혼란스럽고요. 명쾌한 수사가 필요한 그런 사안들만 자꾸 터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3부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게 근데 도대체 이게 우리 사회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도대체 뭘까요? 예, 계속 반복되는데요. 이게 데자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제 일요일 저녁에는 심야가 아니고 이른 저녁이었거든요. 군산에서 이 40살 신모 씨, 조선족인데 귀가하는 여대생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요. 이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묻지마 범죄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범인이 112에 전화를 해서 살인을 예고하기도 하고 결국 자백하기도 하는 셀프 신고를 4차례나 했는데 경찰은 처음에는 장난 전화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위치 파악에도 실패. 결국은 범인이 경찰에 자수해 와서야 검거했다는 건데요. 이 다행히 불행 중 다행으로 여대생 18살 오모 양은 생명을 건졌습니다만 2012년에 벌어졌던 오원춘 사건을 모두 떠올리고 치를 떨었거든요. 이런 문제를 보면 저는 이게 사회 심리적인 문제다 말씀드렸던 것이 1990년대에 왜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이런 사회적인 구조적 문제가 터질 때 지존파라는 아이들이 등장했었거든요. 이들 모두 끔찍한 범죄로 사형에 처해졌는데요. 지금 돌이켜서 보면 이 지방 청년들도 양극화 사회에서 비전과 희망이 없는데 돈이나 벌자. 그리고 이제 인간을 어찌 보면은 수단화했던 또 사회 구조적인 피해자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볼 때 알겠습니다. 지금 가해자든 피해자든 뭔가 사회적 대책이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노래 들으면서 오늘 헤어질까요? 이 우리가 돌보지 못한 청소년들의 슬픈 이야기를 담은 노래인데요. 자우림이 부르는 낙화 들으시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으로 박영선 원내대표를 결국 선출을 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의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앞날 과연 순탄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시죠. 지금 국회 교문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서른 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서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른입니다. 예. 어제 의총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뭐 얘기가 많았는데요. 예. 근데 뭐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축구져 있는 이런 상황도 아니었고 차분한 상황에서 의총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영선 원내대표가 됐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비대위는 비상대책위원회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이 비상 시기가 내년 1월이나 내년 3월까지 이어지면 이게 비상 상태라고 볼 수 있나요? 상황이 그런데요. 예. 지금 이게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당이 지난번에 안철수 당과 결합을 하면서 모든 게 다 해체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공식적으로 남아있는 기구라면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예. 박영선. 그것만 남아있고 나머지 지구당도 없고 당무위원회도 없고 다 없습니다. 예. 그렇게 묘한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전당대회를 정기정당대회를 치른다고 할지라도 시간상 소요되는 기간이 꽤 길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250개가 넘는 지구당을 다 지구당 위원장을 새로 또 선임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선임하는 절차도 그냥 선임하는 게 아니고 경선 등등을 거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꽤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걸려서 그렇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런데 지금 비대위 구성도 어제 얘기가 나왔나요? 아직 그런 얘기까지는 안 나왔고요. 비대위원장에게 정권을 위임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논의는 하지만은 그게 결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예. 또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서 의원께서는 이번 재보선 패배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우리 자체의 잘못입니다. 이를테면 공천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 예. 공천을 이 김한길 안철수 두 분이 좀 더 폭넓게 의견을 받아들여서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예. 그렇지 않아가지고 공천 실패에서 온 반발, 공적장 뭐 이게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경제 사정이 세월호 이후로 극도로 지금 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꽤 많아요. 예.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새정치민주연합 야당이 좀 제대로 대처를 해라 이런 요구들이 있었는데 그걸 제대로 반영을 못했던 것이 피해인이었다 생각합니다. 경제적 문제에 대한 무관심, 무능력 이런 게 이제 우리 당의 책임으로 이렇게 되면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민이 생각하는 그런 것과 눈높이를 잘 못했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맞추지는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결국은 당내에 있어서의 좀 강경파라 그래야 되나? 이 좀 강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측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내 이제 말하자면은 흔히 말하면 당내 우파가 있고 당내 좌파가 있다면은 좌파 우파 다 잘못했죠. 어느 한쪽이 특별히 잘했고 못했다라기보다도 당내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제대로 대처를 못했습니다. 지도부부터 시작해서 예. 당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상황을 말하자면 안일하게 본 부분이 결정적인 패인이었다고 봐야죠. 지금 지도부가 못했다. 그러면은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가 물러난 것은 마땅한 일이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두 분이 아주 빠르게 퇴진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당내 분란을 잠재우는데 크게 기여를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일에 두 분이 사퇴를 않고 버티고 있었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당이 굉장한 내홍에 휩싸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미리 두 분 지도자가
간파를 하고 물러나버린 거죠. 그래서 당이 하나로 되는 계기를 확실히 만들어준 건 두 분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할 부분이 많다. 다시 말해서 안철수 전 대표가 물러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안철수 전 대표를 더 이상 때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측도 있고, 안철수 전 대표의 새정치가 이게 모호했기 때문에 결국은 당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졌다라는 비판도 있고, 두 부분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서른 위원장께서는 어떤 쪽이세요? 네, 그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사실은 말 그대로 초선연이지 않습니까? 초선이고 정치 상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더구나 초선이라도 대부분의 초선 의원들은 정치 현장에서 오랫동안 갈고 닦으면서 국회로 진출을 하는데, 안철수 대표는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말하자면 정치에 대해서 거의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예. 야당의 대표라는 직함까지 오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할 역량과 능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김한길 대표가 그래서 김한길 대표가 당을 이제 이끌어가고 안철수 대표가 따라가고 하는 이런 형국이었는데, 안철수 대표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 끼친 공로는 지대하죠. 안철수 대표와 통합하기 전에는 우리 당이 그 당시 민주당이었죠. 참 지지부진했습니다. 얘가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느냐 할 정도가 됐는데, 두 당이 통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당과 대결할 수 있는 구조까지 올라갔습니다. 팽팽한 구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건 안철수 대표의 아주 지대한 공로라고 생각해야 되죠. 그 등등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는 그런 우리 당의 활력을 불어넣어준 큰 공로가 있고, 또 오늘 이번 상황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이 상황을 접했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가 참 난처했어요. 그러나 공동대표이기 때문에 책임을 또 아니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일종의 형식 논리에서 책임을 진 거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정치를 위해서 또 우리 당의 정치 활력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언젠가 그분이 다시 뭐라 그럴까요? 재기용한다 그럴까요? 자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야 예. 됩니다. 근데 뭐 사실 그 지난번 지방선거 때 윤장현 시장 공천 문제도 좀 시끄러웠고요. 나름대로 좀 시끄러운 부분을 만든 측면도 있지 않나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지만은 그건 정치적 경력의 이 일천 모자람 때문에 있었던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안철수 대표가 나름대로 양보를 하고 수습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들은 인정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정치라는 것은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고 봐야죠. 일각에서는 이제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정의당이 국민참여 계열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당원들 중에서는요. 네. 그래서 정의당과 합당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부분은요, 안철수 대표와 우리 민주당이 통합을 할 때 그때 사실은 매듭을 졌어야 할 부분이거든요. 예. 저는 그때 그 통합을 한다는 걸 알고 김한길 대표 등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통합을 갈 때 같이 해야 된다. 나중에 보궐선거나 총선을 치를 때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할 때 통합을 같이 하자. 그분들은 우리와 정치적 성향이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보궐선거에서 말하자면 이제 이게 폐점이랄까요. 통합을 안 한 부분의 결과가 나타난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의당에 있는 심상정 등등의 지금 정의당 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은요, 우리 이 새정치민주연합 그 의원들하고 생각이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물론 통합진보당하고는 분명히 선을 그어서 다릅니다. 예. 정의당 의원들과는 그 행동을 같이 하고 있고, 제가 지금 교문위원장 맡고 있습니다만은, 교문위 내에서도 정진우 의원 같은 분은 거의 우리 당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행동도 같이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당을 갈라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수도 없이 했습니다. 예. 앞으로도 우리 당이 새로운 모습으로 나오려면은 정의당과 통합을 하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말해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너무 몸집이 크니까 이 정의당과 합당 대신에 발전적인 해체를 해서 각 정치 세력, 조금 정치 세력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각 정치 세력끼리 차라리 경쟁을 해서 살아남은 쪽이 계속 정치 신인을 흡수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좋게 생각하면 아주 이상적인 상황에서 진실을 도외시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나쁘게 말하면은 새누리당이 바라는 바이죠. 그건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뭉쳐 나가야지 분열해 나가는 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으로 민주당 내에 개파가 있다라는 거는 우리 서른 위원장께서도 인정하시죠? 근데 개파에 대한 이제 개념의 문제인데요. 어떤 걸 개파라고 할 것이냐. 두루두루 모여서 같이 논의하고 같이 연구하고 하는 부분을 개파라고 할 것이냐. 그럼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개파, 계보라고 하는 그 부분과는 전혀 다르죠. 과거에는 이 개파의 보스가 돈과 공천을 보장했습니다. 정치자금과 공천을 보장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필요 없는 상황이거든요. 공천도 다 경선을 해서 되고 그리고 정치가 지금 이 투명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은 쓰는 정치자금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돈이 거의 필요 없는 정치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개파라는 게 필요하냐? 내가 어느 개파에 속하지? 스스로에게 물어봐도 글쎄 내가 어느 개파지?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냥 개파 그러는데 사실은 개파는 소멸됐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개파 갈등이 그럼 민주당 내에 없다? 개파 갈등이라 새정치민주연합 하기보다 부분이 있습니다. 당내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 당내 진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 그 차이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걸 개파로 묶어내기에는 좀 그렇죠. 별로 합리적인 분리 방법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계 은퇴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계기로 당내에서는 중장년, 그러니까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역시 이제 뒤로 물러나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는 모양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손학규 대표가 퇴진한 데 대해서는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예. 그리고 좀 상의를 하고 하지, 그 양반이 지금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벌써 은퇴했느냐? 굉장히 항의를 한 분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년층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부분은 아직은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명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교문위원장으로서. 근데 그분이 영상 콘텐츠 전문가로 돼 있고 대학 교수이신데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냥 공적인 그런 이력 내용 정도만 알고 있는데 예. 어째서 이분을 지명하게 됐는지 저희들도 잘 모르겠고 이제 인사청문을 곧 하게 되는데 기록들 보고 그리고 주변에서 나오는 소리들을 검토를 해봐야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 교문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새정치민주연합 서른 의원이었습니다. 지휘자 금난사입니다. 높고 낮은 금관악기와 목관악기까지 개성 있는 음들의 하모니를 만들 수 있는 건 하루하루 열심히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최고의 하모니를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신율의 출발사의 지금 1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비 오는 날 드라이브의 즐거움, 차창밖 빗방울이 만드는 도로 풍경과 시원한 빗소리까지. 이 즐거움 오랫동안 즐기고 싶다면 가속
약속하세요. 빗길에선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게. 멀어지세요. 앞차와 거리를 두고 여유를 만끽하세요. 6월에서 8월 사이 장마철에는 교통사고가 집중되어 나타납니다. 맑은 날보다 더 천천히 운전하세요. 가장 아름다운 빗길 운전. 바로 안전운전입니다. 이 캠페인은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가 함께합니다. 신유 출발 새 아침.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시작합니다. 광고 듣고 오죠. 자기 관리요? 잘 먹고, 잘 쉬기, 잘 마시기. 바로 터트려 바로 마시는 앰플음료. 내가 고르는 닥터, 늑대 닥터앤닥터.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차세대 골프 황제로 불리는 로리 맥킬로이가 이 타이거 우즈 안방에서 우승했다고 그러죠? 네. 타이거 우즈가 어제 이제 기권을 했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그 대회가 월드골프 챔피언십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셔널 대회입니다. 우즈가 8번이나 우승했던 대회인데요. 그 대회에서 우즈가 기권을 하고 로리 맥킬로이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합계 15언더파를 쳐서요. 2위인 세르지오 가르시아를 2타 차로 제치면서 올랐는데요. 2주 전에 메이저 대회인 브리티시 오픈에서 맥킬로이가 우승을 하고 또다시 이번에 특급 대회에서 정상에 오르면서 2위에 올랐습니다. 맥킬로이가 2012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 29주 연속으로 1위에 올랐다가 그 이후에는 계속 그 밑으로 떨어졌었는데요. 1년 4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했고요. 로리 맥킬로이도 세계 랭킹 1위에 올라서 복귀해서 너무 기쁘다. 오랫동안 세계 랭킹 1위를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소감도 밝혔습니다. 예, 그렇군요. 맥킬로이가 또다시 우승을 노릴 대회, 이번 주에 열리는 메이저 대회죠? 네, 이번 주는 PGA 챔피언십 5년 전에 우리 양용원 선수가 우승했던 그 대회인데요. 여기에 맥킬로이가 출전을 해서 세계 대회 연속 우승에 도전을 합니다. 예. PGA 챔피언십 한번 메이저 대회로 모든 선수들이 우승하고 싶은 대회고요. 역시 지금 맥킬로이가 너무나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우승 후보 영순위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 PGA 챔피언십에 앞서서 내일입니다. 내일 개막에 앞서서 장타 대결을 펼치는데요. 이 장타 대결이 30년 만에 부활이 됐는데 지금 로리 맥킬로이가 이번에 브리지스톤 대회에서도 그렇고 뭐 300야드 이상의 티샷을 날리고 있거든요. 예. 로리 맥킬로이가 우승도 유력하지만 이 장타 대회에서도 또 어떤 괴력을 뽐낼지도 팬들의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심판의 폭언 퍼붓고 퇴장당한 프로야구 NC의 그 외국인 투수 찰리인가요? 네네. 제재금 200만 원에 사회봉사 40시간 징계 받았네요. 네. 어제 그저께 경기였죠. 그저께 경기에서 찰리가 SK 경기에 선발 등판해서 1회 말에 공을 던지다 주심의 볼 판정에 불만을 품고요. 심한 욕설하고 폭언을 쏟아내면서 퇴장을 당했습니다. 여기 한국야구위원회가 어제 상벌위원회를 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제재금 200만 원과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게 출장 정지 처분도 내릴 수가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NC가 지금 넥센하고 2위 싸움을 벌이고 있거든요. 한 게임 반차인데 2위를 하게 되면 뭐 4위하고 무슨 플레이오프를 안 치러도 되니까 NC 입장에서는 2위 넥센을 따라잡기 위해서 찰리 선수의 그 출전 정지 처분을 사과나 사회봉사로 돌린 듯한 그런 좀 뉘앙스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나라 스포츠 마케팅 기업이 유럽 프로축구단을 인수한 것도 눈길을 좀 끄네요. 네, 좀 이례적인 그 일인데요. 우리나라 국내 마케팅 업체인 스포티즌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벨기에 2부 리그 소속인 AFC 투비즈라는 팀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팀을 운영을 하면 여기가 벨기에 리그가 국적에 따른 선수 보유 한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라면 여러 나라 아시아 선수들도 진출할 수 있으니까 유럽 빅리그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의 역할을 해주고요. 스포티즌 입장에서는 뭐 스폰서를 국내 기업을 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단 운영에 마케팅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스포티즌의 도전에
여전히 어떤 결실을 맺을지 궁금해집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었죠. 저희가 윤일병 폭행 사건에 대해서 전해드렸고요. 결국 어제 윤일병의 소속 부대죠. 28사단장이 보직 해임됐고 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뭐 이런다고 해서 귀한 생명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아들들 군에 보낸 부모님들의 마음 완전히 안심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데요. 국방위원장이시죠. 새누리당 황진아 의원 연결해서 관련 말씀 나누겠습니다. 황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황진아 의원입니다. 예. 네네. 일단은 지금 그 한민구 장관 역시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죠? 이거는 군 내부에서의 은폐 축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황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축소하고 은폐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결국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의도적으로 했느냐, 안 되느냐는 건 더 확실하게 따져봐야 되지만, 네. 결국 그렇게 돼버렸는데, 최초에, 언론 보도를 했다든지, 그다음 보고된 내용이 좀 잘못됐거나 다 파악이 안 됐다 하더라도 예. 그 다음에 이제 수사 과정에서 나온 그런 내용들을 계속 보고를 하고 필요한 건 국민들한테 알려드려야 하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축소를 했거나 은폐한 게 아니냐라는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국방장관이 어제 또 지시를 했기 때문에 예. 이런 사항을 포함해서 조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들어갑니다만은 예. 어쨌든 확인돼야 될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부분 사실 지금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님들은 굉장히 불안해 하거든요. 예? 물론입니다. 예. 근데 어떻게 이 한민구 장관이 사과한다고 이렇게 뭐 불안감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좀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인터뷰를 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국민들 모든 분들한테 이런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고 예. 정말 국민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그런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예. 근데 이거는 그냥 알맞게 그냥 그 대책 세웠다 이런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환골탈태하겠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난히 사실 요새 군에서 좀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지난번에 22사단 총기 사건도 그렇고 지금 윤일병 사건도 그렇고 근데 이러한 것들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군이 좀 너무 지나치게 폐쇄된 지역, 사각 지역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황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의 폐쇄성도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 군대 내에서 그저 이런 것은 군대니까 묵인되려니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던 분야들이 제법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런 그 악습이라든지 이런 그 폐단 같은 거를 환부를 완전히 도려내는 그런 아주 대대적인 그런 개혁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금 물론 이제 뭐 군 기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절대로 그거는 뭐 누설이 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만 네. 최소한도 병사들의 생활적인 측면에 이런 거는 좀 더 투명하게 될 필요는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이제 임무가 상당히 긴장된 상황 속에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긴장된 때는 긴장이 되지만 또 풀 때는 풀고 스트레스 같은 것들도 해소가 될 수 있는 방책이 마련되면 가장 좋겠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게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것도 참 안타까운 문제이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는데, 이 군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군에서 하고, 또 군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은 보안 국가적으로 이런 지원을 해서라도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윤일병 사건이 났던 그 부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대의 가해자들. 이 가해자들은 사실 일반 상식적으로는 굉장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극히 일부라고 보고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 총기 난사 사건 때도 지적된 문제인데요. 결국은 뭐냐면 군대에 가서는 안 되는 멘탈 문제, 좀 이 정신적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군대 인력 때문에 결국 계속 이 군대에 가게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우리 황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좋은 점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군대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 정말 뼈강근 노력을 해서 해야 되지만 네. 군대 자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또 바깥쪽에서도 이런 개선을 통해서 고쳐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바로 그걸 지적한 겁니다. 예를 들면 군대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되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약점이라든지 군대 가는데 문제가 되는 점을 감추고라도 군대를 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겁니다. 예. 왜냐하면 사회 나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은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군대 가는데 아주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감추고 꼭 군대를 오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예. 어떤 사람들은 멀쩡한 사람이 자기 신체 일부를 막 자해를 하거나 훼손을 시켜면서까지 군대 안 오는 사람도 있지만 역으로 또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같이 해소가 되면은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요, 지금 이 윤일병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의 장관이 김관진 장관이었었죠. 네네. 청와대 안보실장이죠,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대로 그런 거 주장하는 거는 뭐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수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와서 이런 책임을 묻는 거는 확실하게 묻고 책임도 어떤 책임을 묻을 거냐 이런 것까지도 검토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죠. 예. 이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그거는 결국은 이 최종적인 어떤 결정권자로서의 책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어제 국방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28선안 사고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예. 연대장 이하에 대해서 행정적인 처벌만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보직해임이라든지 견책이라든지 이런 처벌을 했는데 예. 보다 세부적인 수사를 통해서 이게 사법적인 그런 처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행정적으로 그 자리를 그만두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응분의 책임을 지는 방법도 여러 가지를 잘 검토를 해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명령 개선상에 있었던 윗사람들도 나름대로 사법적 처리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필요한 경우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살인죄 적용을 군 내부에서 검토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이 막 들끓으니까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확실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했지만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어제 보고받은 바로는 이제 살인죄 적용을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조사할 때. 예. 그랬는데 의도적 살인죄가 적용이 되느냐 마느냐 가지고 갑론을박하다 결국은 그걸 적용을 안 했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제기가 된 의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제시가 된 그런 의혹들을 추가 조사를 해서 살인죄 적용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추가적으로 제기된 의혹이 어떤 것들이 있죠? 지속적으로 잔악한 방법으로 폭행을 했다 하는 문제는 의도적 살인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냐. 예. 실적 고의가 아니냐. 예.
이런 등등의 문제를 가지고 법리적인 해석을 하는데 이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뭐 잔악한 이제 폭행을 하고 난 다음에 예. 이 사람이 실체를 내버리니까 다시 이렇게 이 목 여기다가 진맥을 해보고 난 다음에 또 폭행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수액을 마치고 난 다음에 또 폭행을 했다든지 글쎄요, 아주 그거는 진짜. 미필적 공이 아니냐 이것도 적용 가능한 거 아니냐 예. 근데 그렇게까지는 지난번 적용은 안 했던 건데 이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법리적 해석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법리적인 문제는 법리적인 문제대로 진행이 되고 오늘 28사단 방문하시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오늘 방문하셔서 어떤 거를 하실 계획이세요? 저는 항상 문제는 현장에 있다고 봅니다. 예. 현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장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예. 현장에 가게 되면 제대로 신상관리가 됐던 거냐 그리고 제대로 부대가 장악이 됐고 사각지대가 왜 존재했는가 이게 뭐 한 달 넘게 이상 계속적으로 구태가 됐는데 간부들은 전혀 몰랐다든가 이런 문제점을 좀 현장에 가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현장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제대로 됐으면 이런 사고가 나지도 않았을 거고 났어도 즉각 수습이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서 들여다볼 예정이고요. 너무 침체되어 있는 병사들을 만나서 그러나 용기 잃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비장한 생각을 가지고 현장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예. 근데 사각지대 말씀하셨는데 뭐 사각지대라는 게 예를 들면 지금 28사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그건 뭐 다 있죠. 예, 그거 좀 사각지대가 그거 있어요. 체계적으로 없애는 방법은 없나요?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은 계속적인 순찰 그리고 부대원 전체가 우리 부대 내에 어떤 그런 취약 요소 안전에 대해서든지 경계에 대해서든지 이런 취약 요소가 없을 수 있도록 그 부대원 전체의 눈이 감시를 할 수 있고 경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버리면 그리고 그 병사들이 또 안 됐다는 거죠. 원활하게 상관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게 참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체제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폐쇄적인 그런 가운데고 글쎄요. 지금 이번 케이스는 이 집단적인 광기가 작용한 그런 사건이다. 아까 뭐 우리 신 박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예. 정말 이건 잔악한 정도라든지 그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그러한 종류의 사건 아닙니까? 예, 예. 민간 사회뿐만 아니라 군대에서는 더군다나 이걸 그렇죠. 생각할 수도 없는 사건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예. 아주 개탄할 정도인데 어쨌든 언론 소통이 잘 뚫려 있었다면은 예. 즉각적으로 보고가 되고 대처가 됐을 텐데 그게 제대로 안 됐던 거죠.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새누리당 황진아 의원이었습니다. 디자이너 카림 라시드입니다. 9월 동탄 이신도시에서 혁신의 리더 반도건설과 컬처 프로젝트를 선보입니다. 쇼핑에서 문화까지 동탄 이신도시 시범단지를 대표할 신개념 스트리트몰 카림 에비뉴 동탄. 새로운 동탄 신도시를 기대하십시오. 문의 1800-0177.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전 8시 10분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